제가 로봇에 있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때 어떤 작업 로봇이 가로 세로 높이로 해당 공간을 좌표와 숫자로 인식을 하고 어떤 일할 것을 5가지, 10가지를 각각 할 수 있다고 한 하나의 로봇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는 해당되는 위치에 있는 것을 물건을 이동하거나 수리하거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해당되는 위치를 이렇게 표시해주고 거기다 해당되는 명령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쪽으로 옮긴다든지 어떻게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그럼 이렇게 해당되는 로봇이 굉장히 다양한 일을 혼자서 인간처럼 수행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와 같은 방식으로 로봇을 제작하시고 명령어를 이렇게 제작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좌표, 위치 이런 것들을 숫자를 정확히 알고 물류 로봇에 있어서도 그렇죠. 해당되는 곳에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것을 이쪽으로 이동한다. 그것도 이제 어떤 마그네틱 선이라도 이런 것이 필요 없이 좌표와 해당 공간을 가로 세로 높이로 공장이다. 가로 세로 높이로 인식을 해서 그에 따라서 거기 있는 물건을 이쪽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 물건을 수리한다. 그러면 그것을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이쪽 부분을 수리해야 되고 이쪽 부분을 이쪽으로 수리해야 돼. 그럼 이쪽 부분을 수리할 때는 해당되는 명령어가 존재하고 이쪽 부분을 수리할 때 해당되는 명령어가 존재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의 로봇이 다양한 그 어떤 일을 인간처럼 수행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 기아차의 어떤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제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매우 쉽거든요. 그래서 가령 드론을 조정한다 그러면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 자유롭게 결정하고 좌표와 숫자로 표시합니다. 전 세계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요. 드론도 해당되는 것을 5군데를 지정해 놓으면은 그 안에만 돌아다니면서 농약을 뿌린다든지 해당되는 군사적인 촬영을 한다든지 특정 사람을 이렇게 가로서 그 사람 밀련 번호를 표시하거나 차량을 표시해 그것만 쫓아다닐 수 있습니다. 또는 공격도 할 수 있죠. 군사적인 무기로도 사용하고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집안에 있는 어떤 진공 청소기 로봇도 해당되는 공간을 카메라 인식으로 해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로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고요. 1cm나 0.1cm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특정 부분을 이렇게 찍어주면 5군데를 찍어주면은 거기만 정확히 2군데 찍어준다. 2군데만 청소하고 싹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현재는 그냥 시간 못 되나 아무데나 막 하죠. 예. 답답하죠. 인간 같으면 거기만 딱 가서 딱 청소하면 될 텐데. 이와 같은 좌표와 숫자 방식을 따라서 수정하는 것이 펜으로 찍어주든지 키보드로 하든지 음성 명령을 하든지 그 방법은 어떤 간에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해 준다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진공성으로 로봇이 이 좌표와 숫자 이것은 물걸레 청소를 해라. 물로 뿜어가지고 물 세탁하라. 이쪽은 그냥 이렇게 흡입만 하라. 이런 명령어를 줄 수도 있겠죠. 이런 명령어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따라서 로봇이 명령을 수행한다면 하나의 로봇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공성기 로봇도 이렇게 가정용 간단한 거지만 그것도 로봇이죠. 그래서 명령의 체거를 이런 식으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각각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율주행 차량이다 그러면 자율주행 차량에서 사람을 인식을 했다. 사람을 인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사람을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 유모차, 그다음에 여자, 남자, 아이 이런 것이 존재합니다. 또는 장애인, 휠체어 이런 것들도 존재. 그거를 번호로 다 표시하고요.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각각 명령을 틀리게 기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더 장애인 같은 경우 할머니 같은 좀 더 앞에 멈춘다든지 아이들은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좀 오랫동안 기다려준다든지 이런 명령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당되는 곳을 가로 세로 높이로 모든 것을 좌표로 인식하는 거로 가로수가 있고 보도블록이 있고 건물이 있다. 이렇게 뚫고 나가면 빠르지만은 거기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표시하고요. 일종의 로봇에게 도덕적인 규범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을 구분해 가지고 보도블록 우린 사람 그냥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주차를. 근데 그거는 사람 수동에 의해서 올라가도록 그런 규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곳,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 차량이다, 배달 로봇이다 그러면 드론처럼 5군데 찍어주면 배달을 이렇게 하고 돌아오죠. 예. 호텔에서 로봇 같은데도 5군데 방이 있다. 각각의 이제 이게 임무가 틀리다. 그러면 5군데 가서 각각의 임무를 틀리게 할 수 있습니까? 호텔 방의 숫자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다 표시해서 해당되는 것을 5개를 주정해주면 거기를 5군데를 다 갑니다. 자율주행 로봇처럼, 자율주행 드론처럼, 자율주행 어떤 차량처럼 가서 해당되는 곳에 똑똑 이렇게 위치 이렇게 하면 거기서 자기가 방언 안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그 물건을 가져가겠죠. 뭐 차량 자율주행 차량이다면 5군데 배달이다 그러면 5군데 배달을 하고 돌아올 수 있고요. 렌터카다 그러면 자기가 빌려준 데에서 자기가 다시 모기지로 진공청소기 집안의 로봇처럼 모기지로 좌표 숫자 방식을 따라 다시 돌아옵니다. 또는 뭐 대기하는 곳 거기 뭐 중간 기지 거기 렌터카가 대기하는 곳으로 들어가죠. 길거리 그냥 무조건 세웠던 낚싯대잖아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로봇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것도 좌표와 숫자 GPS 방식이 아니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어디 있는지가 표시됩니다. 택시 뭐 회사다 그러면 택시 회사가 자기 인터넷망을 기초로 해서 알든지 아니면 자체 통신망으로 해가지고 하든지 택시 회사가 뭐 100대가 자기 택시가 있다 그러면 각각 어디 있는지 위치를 다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었을 경우에 같은 좌표와 숫자 방식 이것을 서로 간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죠. 또는 그에 따라서 차 안에다가 어떤 뭐 내비게이션이 됐든 아니면 블랙박스가 됐든 어디다가 통신 장치를 줘서 차 안을 이렇게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지 감시한데 서로 통화를 한다든지 인터넷만 기반으로 통화를 하면 싸죠. 그래서 회사 내 어떤 매출이 얼마 일어나는지도 즉각 본사의 컴퓨터로 전송이 됩니다. 매출을 속이는 사람들도 존재하거든요. 메타기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차에 어떤 사람을 태워가지고 움직인 거리를 자동으로 계산한다든지 해서 본사 컴퓨터에 움직인 거리에서 얼마와 계산이 딱 나오겠죠. 또는 야간 할증이다 그러면 야간에는 또 다른 요금이 그렇게 하고 적어도 이렇게 차 안에서 도둑질 강도질 당하는 것으로부터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을 씁니다. 제가 이렇게 일반 차량에게도 적용하면 보안회사가 하든지 아니면 그 일반 보안회사가 이제 일반 차량 가입하는 회사에게 뭐 블랙박스가 됐던 통신 장치를 인터넷망 플러스 자체 통신망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동일하게 차 안의 비상벨처럼 이렇게 해서 누르거나 음성 명령 또 다른 비밀 동작 방식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해당되는 곳에 대해서 자기가 보안 서비스를 신청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차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보다가 이렇게 일종의 차 안의 CCT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112 대신 신고해 이제 경고한다 이런 것이 가능하겠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렇게 뭐 스마트폰에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어서 음성 명령 못 누를 때도 있잖아요. 음성 명령이나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뺏겼다 그랬을 때도 이렇게 단추를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딱 누르면 워키토키 방식으로 스마트폰 안에 112 전화가 자동으로 걸어진다. 또는 회사에 해당되는 보안회 사이로 자동 연결되어서 해당되는 영상이 녹화가 되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뭐 그 자체가 삐삐 방식이 있잖아요. 삐삐 방식으로도 해가지고 누르면 인터넷망 와이파이가 어떻게 사방에 깔려 있으니까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해가지고 해당되는 것을 녹음을 내가 이렇게 녹음기까지 달려 있다. 영상을 찍지 못할 상황이다. 영상도 찍을 수 있으면 좋죠. 조그만 장치일 것이기 때문에 누르면 녹음이 되고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인터넷망이나 이런 걸 통해 자체 통신망을 통해서 본사로 전송이 되고 그래서 그 상황을 알고 위치를 제 방식의 좌표 숫자 방식을 표시합니다. 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CCTV다. CCTV다 그러면 CCTV 공공용 CCTV이고 해당되는 그러니까 CCTV가 있습니다. 모든 망원경과 카메라 구조는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을 따릅니다. 해당되는 카메라에 보이는 것을 좌표와 숫자로 인식하고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1cm나 0.1cm, 0.3cm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전 세계의 내비게이션 이 좌표와 숫자 방식 내비게이션 연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전국에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이렇게 눈 몇 센치, 코 몇 센치, 입 몇 센치 이렇게 귀 몇 센치 이렇게 해당되는 것, 그다음에 어떤 그 사람의 의상이라든지 체형, 가로 세로 높이를 뭐 이렇게 이런 몸무게도 측정해서 그 사람에 대해 정확히 전국에 몇백만 개의 CCTV가 있다. 그러면 해당되는 사람을 금방 동일한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그것을 찾아냅니다. 군사 무기에서도 좋겠죠. 군사 무기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해서 이렇게 사람 또는 자동차 이런 사물들을 일련번호로 표시하고요. 그래서 움직이는 동선을 불법이 아닌 이상은 기록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그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데서도 이렇게 CCTV나 이런 카메라 방식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지금의 RFID 방식이 아니고 아침에 이제 이렇게 직원이 물건을 갖다가 입고를 했다. 편의점이 대형마트 그러면 그거를 컴퓨터 키보드로 기록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물건의 숫자, 물건이 어디 있으며 물건이 해당되는 물건이 어떤 좌표에 어떤 매대에 존재하고 있고 몇 개가 있다라는 거 자동으로 컴퓨터에 기록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모든 물류를 그 안에 있는 재고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건의 이동 상황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매우 정확하죠. 그래서 해당되는 물건을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물건을 인식하고 가격을 인식합니다. 가격을 인식해서 그것이 이제 계산대로 딱 손님이 이제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카드 얼마, 현금 얼마로 계산해서 주인한테 통보합니다. 또 어떤 금고 안에 지폐 기수기 방식으로 뭐 5만 원권 얼마, 10만 원권 얼마, 10만 원권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것도 자동 통보되고요. 이렇게 로스가 나면 미스가 나면 그것도 통보가 들어갑니다. 해당되는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물건을 손님이 골라서 가져왔는데 자기 주머니에 쓱싹하거나 계산대로 안 가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이제 경보가 울리거든요. 그 좌표와 숫자가 잘못된 경로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그 부분을 녹화를 해서 경보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RFID 방식이 아니라 RFID는 비용이 많이 들죠. 인력도 많이 들고 붙이는데 그래서 이 카메라 방식으로 해당되는 물건이 좌표와 이동을 숫자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몇 개가 움직였는지 그래서 자동으로 재고파악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서 그럼 이제 이게 움직였기 때문에 몇 개가 남았다라는 것이 재고 파악까지도 됩니다. 이 방식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전화로 이렇게 그 은행 계좌 기반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쪽으로 제가 이렇게 그 어떤 계좌로 그쪽 계좌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송금해주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전화로 그쪽과 나 쪽이 어떤 멀리 있는 슈퍼마켓이나 어떤 가게다 그러면 같은 앱을 깔고 있다. 그러면 은행 계좌 뭐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앱을 깔고 있으면 그 앱에서 내가 이렇게 나한테 문자로 와요. 얼마 결제를 할지. 내가 그쪽 가지 않아도. 그럼 문자가 오면 yes 하면 그쪽에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전화 방식의 결제, 이렇게 자기 은행 계좌 기반해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카드 얼마 할 때도 카드로 이제 내가 그쪽을 와서 원래는 긁어야 되거나 스마트폰을 갖다 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쪽 카드 회사의 앱이 거기 깔려져 있어. 그쪽 스마트폰이든 어떤 기기에 그것을 나한테 결제를 요청하면 카드 회사에서 나한테 문자로 옵니다. 문자로 오면 내가 그것을 예스를 하면 그 카드 기반에서 그쪽에 지급을 하는 것. 이런 형태의 결제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되게 편리하겠죠?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모든 그 망원경과 카메라 구조도 해당되는 것을 전 세계 이제 가로 세로 높이의 좌표와 숫자 방식의 400개씩 맵주도와 연동해서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요. 그에 따라서 망원경과 카메라에서도 그에 따라서 인식을 합니다. 모든 카메라가 의료 영상 기기다 사람 몸체를 촬영하거나 이런 데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 반도체 이동 명령
컴퓨터 이동 명령, 정보 이동 명령, 어떤 경로를 탈지, 그러니까 차량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도로겠네요. 그래서 정보의 어떤 통신 도로를 타고 어디에 가서 저장하거나 연산하거나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갰다 그러면 100개 통신 도로를 타고 100개 저장 창고 가서 분산해서 일을 처리하면 되게 빠르다고, 발열도 없고 속도가 빠르다 그랬죠. 그래서 유선 방식이든 무선 방식이든 이렇게 정보를 쪼개서 보내는 이런 것을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드 디스크다. 그럼 하드 디스크를 소프트웨어적으로 100군데로만 구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의 어떤 파일을 100개로 쪼개서 거기다 분산해서 저장해 놓은 SSD나 또 스마트폰에는 어떤 저장 장치 이름이 뭐가 됐든 다 이와 같이 한다는 거죠. 모든 컴퓨터는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자, 회사 내 어떤 컴퓨터를 100대를 묶어가지고 그것을 유선 무선으로 처리하고 그것을 슈퍼컴퓨터로 사용하거나 연산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저장을 할 때도 이와 같은 방식을 선택한다고 그랬죠. 동영상을 100개로 쪼개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저장을 한다. 또 연산할 거를 일거리를 100개로 쪼개서 연산을 하고 그걸로 슈퍼컴퓨터 만들 수 있다 그랬죠. 100개의 컴퓨터가 동시에 가동을 하기 위해서 연산 결과를 총 합산만 해주는 이런 기술 결과를 가지게 되면 그걸로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장도 이제 거기다 각각 따로 하고요. 그때 동영상 어떤 쪼개놨던 저장 그것은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암호까지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되는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그것을 그 동영상 파일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모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메모리 반도체다 그러면 DRAM도 있고 HBM도 있는데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인 분할, 하드웨어적인 분할이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프트웨어 하나의 DRAM이라 할지라도 소프트웨어죠. 하드웨어 이렇게 하드 디스크 분할하듯이 그래서 정보가 100개 구역으로 쪼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또는 30개의 구역으로 쪼갤 수 있다. 그럼 거기다가 각각 작은 정보를 할당해서 빨리 처리해 버립니다. 동영상 한 개의 정보를 30개로 쪼개다 동시에 띄운다는 거죠. 동시에 띄우면 CPU도 그 연동해서 동시에 읽어드리면 되게 좋겠죠. 그러면 정보 처리가 되게 빠르다는 거죠.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CPU도 앞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분할, 하드웨어적인 분할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드웨어적인 분할이라는 것은 HDD다 그러면 하드디스크다 그러면 지금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큰 거, 대중소, 이게 작은 것짜리를 많이 나가지고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여러 개가 하나의 제품이 된 경우 그렇게 해서 거기다 각각 저장하는 그러면 이제 정보가 하드디스크에 한계가 있죠. 한계가 혼자서 일을 하면 힘드니까 일꾼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드디스크에다 약간 플래시 메모리를 좀 장가를 탑재해서 급한 저장은 거기다 하고 순차적으로 시간차를 따라 널널할 때 그때 하드디스크로 옮기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SSD 이런 플래시 메모리 들어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SSD에다가 작은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해서 역시 급한 저장은 거기 먼저 하고 속도가 빠르고 거기다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떤 플로팅 게이트라는 이 개념이 있어서도 면적의 제한이 있잖아요. 대중소 개념으로 숫자를 많이 늘려가지고 숫자를 일꾼을 늘려갖고 정보를 할당해서 빨리 처리하면 여러 사람이 일하니까 빨리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듭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CPU나 GPU 이런 부분도 CPU, GPU에다가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줄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약간 좀 거기다가 일시적인 저장을 하면 속도가 엄청 빠를 거다 이런 개념을 주시면 되고 캐시 메모리에다가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갖거나 또는 CPU에다가 작은 플래시 메모리를 본체 칩에 탑재를 하거나 작은 거를 아니면 적어도 마더보드 같은데 좀 떨어진 데다 해가지고 전용으로 해서 여기다 플래시 메모리를 해놓으면 휘발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 GPU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캐시 메모리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티끌만 거를 탑재해가지고 그렇게 하거나 DRAM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티끌만 거를 HBM을 탑재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하드웨어적인 분할이라는 것은 이렇게 디램을 하나의 디램이다 그러면 하나의 디램 여러 개 5개나 몇 개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디램을 그 소프트웨어적인 분할에서 100개의 구역으로 쪼개거나 30개 구역으로 쪼개서 정보를 동영상 정보를 30개로 쪼개 가지고 동시에 띄우는 거예요. 이거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읽고 쓰기가 읽고 뭐 일 처리가 빠르죠. 이렇게 일단 띄워져 있으니까 디램에 30군데 정보를 그런 식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분할하고 하드웨어적인 분할이라는 것은 이 CPU 이렇게 뭐든 디램을 숫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대중소라는 개념을 갖는다는 거죠. 모든 게 다 큰 거면 가격이 차이가 문제가 있는 거죠. D램을 대중소, 소자리를 많이 늘려가지고 40개짜리 D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정보 처리가 빠르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HBM도 양같이 똑같이 소프트웨어적인 분할, 하드웨어적인 분할에 선택을 합니다. GPU도 뭐 GPU 자체 또는 CPU 자체도 대중소란 개념으로 면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마더보드 공간이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중소란 개념으로 하드웨어적인 분할을 선택하고요. 또는 CPU나 GPU도 이와 같이 D램에서 했던 것이 소프트웨어적인 분할 안에를 갖다가 정보 처리할 수 있는 일꾼들을 많이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CPU 지금도 그런 개념이 있긴 한데 최대한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그것도 이제 대중소의 개념으로 정보 처리를 큰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것 중간 정도 작은 정도의 정보 정량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가상적인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그 CPU가 많은 거죠. 가상적인 GPU가 많은 이런 형태로 한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캐시 메모리도 면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대중소의 개념으로 숫자를 많이 늘리는 그런 개념을 딱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도 코어, 그다음에 ALU, 어떤 레지스터 이런 것들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고 숫자를 이제 면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숫자를 많이 늘리면 이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 일꾼을 만들어서 일처리 빨리 처리합니다. 또는 거기서 트랜지스터하고 캐패시터 구조도 제가 이렇게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소자리가 많아지면 이게 굉장히 그적으로 많은 집적이 생기는 거로 일처리가 빨라지고 성능이 좀 고성능의 반도체가 나오게 돼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트랜지스터나 캐패시터 구조에 있어서 일정 구역을 전기를 언오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최고조에 항상 가동 상태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발열을 통제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전기도 통제하고 이것은 CPU, GPU 같은 데도 대중소의 개념이라도 어떤 GPU는 이렇게 전기를 통제해서 끄고 있고 뭐 불필요하게 항상 최고조의 가동 상태에 있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기를 주고 안 주고 이런 방법으로 전기를 어떤 소모량을 줄이거나 또는 발열을 통제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통신칩 같은 것도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큰 용량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것, 작은 용량, 중간 용량 이런 식으로 통신칩도 그렇게 들어간다. 모든 반도체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분할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상적으로 여러 일꾼을 만들어서 큰 용량의 중간 종량의 또는 적은 종류의 정보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가상 일꾼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하드웨어적으로도 통신칩이 됐든 어떤 반도체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간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가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컴퓨터를 얘기를 할 때 컴퓨터 신호 처리 얘기를 했을 때 그까지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정보의 통신선로는 그냥 광섬유선으로 하고 전기선은 그냥 파이프 같은데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쉽게 어떤 발열이나 신호 간섭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가 이제 정기적인 광섬유선으로 치료하고 전자기적인 방법까지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거울에 이제 이렇게 정보를 띄워주는 방식으로 해서 빛으로 띄워주는 방식으로 해서 전자기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읽고 그것을 저장하고 그러니까 읽고 쓰기 한다는 거죠. 읽고 쓰고 다시 이렇게 띄워주고 거울에 그런 광섬유선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의 제가 이렇게 신호 전송을 얘기했었거든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웨이퍼 제가 HBM 같은데 관통 전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거기 저기 SK라든지 이런 데서 멋대로 사용하시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뭐냐면은 그려볼게요.
물이 이제 상류에서 하루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거를 어, 물이 이 상류에서 하류에 내려가면 다시 상류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계단식이다. 계단식 물통이 콘크리트가 됐든 뭐가 됐든 이 계단식 물통을 통해서 하고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차면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계단식으로 해놓으면 상류로 다시 돌아갈 수. 이걸 이제 반도체에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SK 어떤 HBM 그다음에 삼성에서도 마이크론 이런 데서도 관통 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제 방식입니다. 내가 이걸 3D 반도체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얘기를 하기를 이 파이프 안에 이렇게 전기선 같은 거나 이런 걸 두면은 발열 문제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신호 간섭을 다른 데 안 준다. 그랬더니 그걸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저한테 돈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저 이거 말고도 기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SK도 막 이렇게 살펴보면 엄청 많을 거로. 예. 삼성도 그렇고 현대, 기아차, 마이크론 전 세계 반도체 회사가 제 기술을 엄청 많이 썼을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한국은행, 주한미 대사관, 서울시, 인천시 정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어요. 이례적으로 개인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광고를 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의 YTN에 제 기술이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이게 자피아 숫자 방식 전 세계 이것도 그때 이렇게 원천 기술은 저잖아요. 상하수대에다가 쓰시더라고. 상하수대 어떤 수리업체가 그걸 상하수도 안을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파손된 부위도 이렇게 위치를 이게 자피아 숫자 방식으로 크기를 이제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자피아 숫자 방식으로 그것은 이렇게 원천 기술은 전데 응용 기술은 어디든지 많이 쓰일 수가 있겠죠. 그것도 있고. 뭐 현대 기아차 이게 뭐 이렇게 플라스틱 창, 뭐 기존의 유리창에다가 보석상 이게 털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창을 덧붙이자. 그러면 유리창은 깨지기 쉽고 플라스틱 창은 깨지기 쉽지 않다. 이 단순한 구조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단열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비상벨 시스템 아까 좀 얘기했던 비상벨 시스템도 서울시에서 그렇게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 기아차의 배터리 부분을 납축 배터리 같은 이제 납축 배터리 같은 걸 이렇게 과충전이 일어나 가지고 수소 산소가 많이 유출되어 폭발하는 문제가 있어요. 터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게 여러 개로 분할을 하자. 그럼 현재 있는 자동차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납축 전지는 보통 시동 전지로 사용하죠. 그러면 여러 개로 이제 사이즈를 작게 해 가지고 언오프 전기를 각각 통해 전기선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갖자. 그래서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뗐다 붙였다 쉽게 만들어가지고 캠핑용으로도 사용하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현재보다 보다 많은 전력을 자동차가 달리면서 충전할 수 있고요. 캠핑용으로도 쓸 수 있어요. 또는 과충전 그다음에 너무 많은 용량을 한꺼번에 많이 넣는 것보다 분산해서 처리하는 거로 이전보다 폭발 위험이 없죠. 과열이 안 일어나니까 그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는 모든 배터리에 적용할 수 있다는데 LG전자가 어떤 박람회에서 그리고 이렇게 과충전이 일어날 때 전지 자체에서 전류를 차단시키는 이런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휴대폰에도 몇 프로 이렇게 충전됐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따라서 이게 차단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이 기술을 제가 얘기를 했더니 LG전자가 어떤 박람회에서 자기 전기 어떤 배터리에 과충전이라 할 때 전기를 차단시키는 방법을 게시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제 기술이에요. LG전자는 그거 말고도 제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 기술 엉터리를 발표하지 않고 엉터리 뭐 거기 어떤 현대 기아차 같은데도 현재 있는 자동차 배터리를 이게 열폭 죽으면 아니라 그럼 현재는 이것도 이렇게 배터리를 작은 단위로 쪼개갖고 한꺼번에 모여 있으니까 너무 과충전 그러니까 너무 모여 있으니까 열이 폭증하는 거잖아요. 다른 것에 영향을 쉽게 미치고 이걸 물리적으로
각각 격벽 처리를 해서 8개 존에 10개로 이렇게 분할하죠. 회사별로 5개로 하든 10개, 20개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열폭주가 안 일어나죠. 같이 안 붙어 있으니까. 전기선을 연결해서 각 언어부 구조를 가지고 쓸 배터리에서만 쓴다는 거죠. 속도를 강중약, 그렇게 속도를 높일 때는 여러 배터리에서 갖다 쓰면 하나당 200씩의 공급을 한다 그러면 10대에서 갖다 쓰면 2000이잖아요. 그래서 전기량을 이렇게 배터리의 숫자를 따라서 연결해서 많이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속도를 조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변속기 구조가 내연기관차나 이렇게 전기차는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화목난로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 적게 줬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 자동차 회전축이 이렇게 돌아가는 데서 연료를 적게 석유 방식이 됐든 가스 방식이 됐든 전기 방식이 연료를 적게 줬는데 어떻게 많이 돌아가느냐. 연료량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자동차 비행체 프로펠러 같은 경우는 연료량을 틀리게 해서 속도를 조절하면 회전수를 틀리게 만들어주는 프로펠러 또는 왼쪽 오른쪽 틀리게 만들어줄 수 있죠. 이 기술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변속기가 없어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술이죠. 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대 기아차에서 그다음에 제가 이게 그 어떤 그 자동차 배터리에 사람이 하듯이 이렇게 시동 배터리에도 그렇고 사람이 하듯이 여름 더우면은 냉방, 추우면은 난방 이렇게 해주시되 갖고 배터리를 관리한 배터리에다 난방해 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열폭주가 잘 일어나는데 겨울에 이제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전해질 구조다 보니까 액상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추위다 보니까 열을 뺏기는 형식으로 해서 출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 그러면 이제 이게 시동 배터리 이게 이 배터리 연료 전지 배터리에다가 이거를 이건 파이프를 좀 두자. 내부 안에 이렇게 전해질이 움직이는 파이프. 그럼 이제 전해질이 그 안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외부 충격에서도 좀 강하고, 그러면 속도도 빨라진다. 리튬이온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양극재, 음극재에 있어서 한 겹의 큰 덩어리 큰 것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들어간 또는 수십 겹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보다도 많은 양을 축적할 수 있거나 발열에 있어서도 이렇게 좀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음극재, 양극재에 있어서 이렇게 수십 겹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만드시면 이렇게 제 기술입니다. 여기 모터 기술에 있어서도 제가 이렇게 연구 자석 들어간다 그러면 모터나 발전기 기타의 모든 연구 자석 들어가는 부분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들은 보이지만 수십 겹의 연구 자석이 일 수 있다. 내용적으로 또는 한 덩어리의 큰 연구 자석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 이제 파워가 세진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연구 자석을 또는 크고 작은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모터와 발전기 기타의 모든 이렇게 연구 자석이 쓰이는 곳에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연구 자석 제조할 때부터 이 기술은 제 기술이고요. 연구 자석 어떤 들어가는 가로 구조에서 대중소 이런 거 이렇게 들어가서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터나 발전기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일정 모터와 발전기에 들어가는 일정 전기선, 일정 구간을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전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동적인 전기를 바꾸게 되고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을 합니다. 이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전기선 안의 구리선을 다른 데보다 두텁게 만들어 자동차 얘기잖아 10차선 이렇게 해서 많은 전기량을 받아들여도 변속기 이제 그 강중력으로 속도를 따라서 많은 전류가 받아들일 때도 있고 중간 정도 받아들이고 적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양의 전기를 받아들여 이상이 없도록 자동차 얘기자면 14선 정도로 전기선 안의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거나 같은 두께라면 다른 게 2개 들어가 여긴 10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일정 구간이 이게 캐패시터 구조로 금속 안에 구리선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의 캐패시터가 돼간다. 금속 안에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그와 같이 한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이게 콘센트가 약간 문제가 있다. 최근에 5개 갈았는데 이게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이거는 이제 금속이기 때문에 전기가 여기에 축적이 된다. 이건 제 이론이에요. 이것을 두텁게 만들어 주거나 이것을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면 두터운 구리줄을 그어 주거나 또는 울퉁불퉁하게 두텁게 만들어 주면 이게 거기에 전기가 축적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예, 이것도 이제 제 기술이다. 이게 이제 천장이 분기선으로 이런 게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콘센트 방식이다. 그러면 이것을 두텁게 절연 구조로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그 전력을 축적할 수 있다 그랬죠. 금속 배터리처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전기선을 2선, 3선, 전기선 까면 이제 2개 나오잖아요. 선기로 딱 꽂기만 하면 쭉 분기가 되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좀 현재보다 두터워야 돼요. 이게 제가 이거를 컨센트를 이게 누전 차단기를 달자라고 했더니 제품이 나왔어요. 이게 제 기술을 무단으로 이렇게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 여기다 놓은 거예요. 이게 여기다 놓으면 고장나요. 불나고 이걸 또 깨봤어요. 뭐 열지도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걸 꽂아놨더라고요. 이쪽은 두꺼운 전기선이고 이쪽은 구리선이, 이쪽은 얇은 걸 꽂아놨는데 이게 불 안 나요. 이게 작동이 안 되죠. 이 안에 열이 축적이 되거나 그러겠죠. 전류의 정체 현상이래. 불나요. 그래서 여기서 타는 냄새가 이래서 빡 바꿔버렸잖아요. 궁금해서 사봤는데 원래 여기다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싸게 제작할 수 있었을 때 전기 기술, 기술 고조도 모르면서 남의 기술 함부로 이렇게 갖다 쓰시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비싸긴 또 오지랖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두시는 거다. 여기다 하면 또 그렇게 또 제작하실 건가요? 네, 제 기술입니다. 여기 누전자 단계는 이쪽에다 다는 겁니다. 그럼 이쪽 입력과 출력 전기선이 두께가 똑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다 집안에 설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콘센트를 옆으로 물 안 들어가게, 불안하죠. 이렇게 그래서 물 안 들어가 옆으로 꽂을 수 있는 콘센트. 이거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세계 들어가죠. 그거 만드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을 금속 배터리 개념을 말씀을 드렸죠. 이 금속 배터리 개념을 이렇게 여기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 자체를 두텁게 만들었으므로 캐패시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다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두터운 이런 구리선이라든지 알루미늄도 괜찮아요. 그것도 전도가 되니까 전기 전도가. 구리선을 칭칭칭 가면 이게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저런 구조로 두꺼운 것을 해가지고 수십 장을 만들어 놔도 그것도 배터리가 되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속 배터리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MLCC 기술이 더 들어간다. MLCC 기술, MLCC 이거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래 액체 배터리 얘기를 했죠. 액체 배터리에 물을 넣고 금속 알갱이가 구리 알갱이든 뭐든 이게 알루미늄이든 이게 대중소 이렇게 넣고 수많은 구리 알갱이 넣어주면 물에다 전기가 축적돼서 감전사고 일어나잖아요. 또는 금속에다가 우리가 금속 모르고 딱 만졌다 전기 감전되는 거죠. 이게 전기가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액체 배터리, 금속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금속 알갱이 수없이 넣어서 저장할 수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배터리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은 아주 작은 구조로부터 큰 구조까지 가능하죠.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요. 이거는 구리판이라고 합시다. 알루미늄 판도 괜찮아요. 대중소 나노 구조로도 두툼한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 두툼한 부분에 전기가 보다 많이 축적이 됩니다. 일반 그냥 구리판에 축적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약간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축적되고 바 형식으로 두텁게 만들거나 약간 현재 금속보다 약간 좀 두터운 구조를 만들면 전기가 축적될 수 있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이거를 이제 절연 구조를 같이 수십 장, 수백 장 겹쳐갖고 이거를 금속 전기 배터리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드시면 MLCC 기술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요. 약간 두툼하게 만들어준 보다 전하가 많이 축적이 된다는 거죠. 전류량이. 그다음에 이런 것을 이렇게 태양광 전지로도 이거 쓸 수 있어요. 이런 것다가 검은색 칠해가지고 태양빛을 갖다가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서 오목거울처럼 해서 홈을 파가지고 빛을 수십 장, 수백 장 겹쳐서 비춰준다 그랬잖아요. 그걸로 이제 물을 끓일 수도 있지만 태양광 발전할 때 이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다 비춰주면 여기다 이제 전력을 걸어줘요. 전기선에 대중소 틀려갖고 전력을 딱 걸어줍니다. 걸어주면 이제 전기가 전기를 당기는 현상으로 인해서 보다 많은 전력이 생산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 이 전력을 한번 걸어주는 방식, 지하수에 물 펌프 물을 한 바가지 부어주고 물이 끌어당기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듯이 전기도 전기를 끌어당긴다는 이론에 따라서 한번 걸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전기가 많이 생성된다. 태양빛이 전기로 전환이 많이 돼.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뭐 이렇게 소금 용액이다. 바닷물 같은 게 되겠죠. 여기다 얇은 금속을 수없이 숫자를 내리고 얇은 금속 안에 전기선이 최대한 숫자를 많이 해서 거기에 전력을 한번 걸어줍니다. 그것도 동일하게. 그러면 전력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거기도 이제 그 금속을 약간 오돌도돌하게 만들어주거나 바 형식으로 두터운 부분을 살짝 만들어주면 보다 전력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이걸 이제 수천 세트 만들고 수만 세트 만들어서 전력 생산 구조로 가져갈 수 있어요. 또는 이거를 그렇죠. 이렇게 그냥 일종의 연료 전지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배터리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2차 전지에 달아가지고 여기다 곧바로 이렇게 그렇죠. 생산하면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1차 전지에 축적해갖고 달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슈퍼카패시터 플러스 일반 연료전지 배터리가 같이 결합된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또 뭐 그 충전에 전기차 충전에 있어서도 빠르고 이 두 방식을 같이 존재하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이게 가령 뭐 이런 금속 같은 거 두터운 금속을 저런 구조로 수십 개 이렇게 겹쳐갖고 여기다 뭐 이렇게 구리 코일처럼 감아놔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를 따라 연결해서 전기를 각각 언어프 구조를 갖고 거기다가 빠르게 충전이 돼요. 그렇게 되면 충전도 전기 주유소에서 이렇게 할 때 전기 주유소 충전소에서 할 때 빠르게 충전이 되고 그거를 이제 먼저 충전이 된 상태에서 동력도 되게 모터 회전도 빨라지게 되죠. 여기서 전기를 널널하게 공급해 주니까 연료전지에서 여기다가 먼저 이쪽에다 축적 구조를 갖춰주는 거예요. 연료전지에서 전기 생산된 게 이쪽으로 축적 구조를 갖춰주고 그러면 연료전지가 항상 과열 상태에 있지 않는다. 제가 그게 이제 제 이론이거든요.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자동차 배터리를 8개나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격벽 처리하고 이상 발열이 있는 곳은 전기를 차단시키고 산소를 차단시키는 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미처 깜빡 말을 못했네요. 현대 기아차에서도 이 기술 쓰셨나 모르겠는데 이것은 현재는 너무 작은 용량의 열을 많이 전기를 축적해서 열이 발생을 하고 쉽게 다른 것에 전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폭발 구조가 일어나서 불도 끄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도 쓰셨는지 모르겠네. 그다음 비행체에서 이렇게 좌우 프로펠러 회전수를 틀리게 독일의 어떤 회사가 하시더니 현대기아차에서 하시더라고. 좌우 프로펠러 회전수를 틀리게 하고 왼쪽 오른쪽 조향하는 많이 주는 쪽으로 힘을 많이 가하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조향으로 사용하거나 가변 프로펠러를 제가 얘기를 했었고 내려갈 때 올라갈 때 가변 프로펠러 그걸 그대로 하시더라고. 네. 좌표 수자 방식은 안 하나 모르겠어요. 좌표 수자 방식으로 자동 교대가 항법 장치처럼 5군데 찍어놓으면 거기 들어가면 농약을 뿌리거나 10군데 찍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부위를 감시 촬영 구조로 갈 수도 있고 뭐 군사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차량 같은 데나 어떤 사람 같은 데 일련 분할하다가 개만을 추적한다든지 추적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공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동으로 움직이니까 편하겠죠. 뭐 고정 목표물이다 그러면 좌표와 숫자를 이게 고정으로 돼 있으니까 가서 이게 사람이 보지 않아도 이게 쏘고 나서 잊어버리는 망각 방식으로 해서 이게 가서 알아서 폭격을 한다는 거죠. 네. 물론 이렇게 카메라를 달고 가겠지만 드론 같은 거나 이런 요새 미사일 드론이 있더라고요. 드론 자폭 드론 이런 것들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서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해당되는 목표물이 정확하게 고정 목표물이다 그러면 특수부대가 거기 들어가고 조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뭐 1500km 있다 떨어졌다 그러면 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당되는 것을 GPS 유도를 받아도 되지만 정확하게 그 안에 있게 그 해당되는 목표물이 고정 목표물이면 정확히 타격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정찰 자산에서 해당되는 목표물이 움직였다 그러면 좌표와 숫자를 수정해서 그 통신 구조를 주고 그러면 그 수정해서 그걸 추적해서 따라가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다 뭐 이렇게 위성에서 보다가 해당되는 목표물이 움직였다 그러면 해당되는 목표물 움직인 좌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쪽으로 수정해서 해당되는 드론을 싸게 제작한 드론이라도 바다가 통신 구조를 갖고 있을 테니까 그쪽으로 쫓아갑니다. 그런 간단한 방식으로 유도가 된다는 거죠. 뭐 짧은 시간에 통신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목표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KGGB 같은 탄에도 이와 같이 통신 구조를 뭐 정찰 자산국에서 거기 보다가 해당되는 목표물이 움직였다 그러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명령을 줬으나 폭격하라고 저기 움직였으면 거기에 수정된 위치를 가르쳐 주면 쫓아가서 추적하고 카메라 추적으로 해서 그걸 폭파를 시킵니다. 그래서 돌격을 한다든지 기술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슈퍼카페시다하고 제가 얘기했던 그 연료전지의 결합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슈퍼카페시다 부분을 2차 싼 2차 전지로 약간 폭발이 되지 않는 싼 2차 전지로 리튬 좀 폭발이 안 되는 걸 이렇게 수십 개 수백 개로 만들어 가지고 각각 전선을 연결해 주고 기존의 연료전지 배터리하고 같이 결합해서 자동차로 움직이면 되게 편리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언오프 구조를 각각 2차 전지가 수백 개다 그러면 각각 전선을 연결해 언오프 구조를 갖고 쓸 2차 전지에게서만 전선을 연결합니다. 2차 전지를 한 수백 개 수천 개를 연결할 때도 수만 개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쓸 배터리에서만 쓰면 나머지는 휴지돼 가지고 발열이 나머지는 쉬는 상태가 되죠. 발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기술 구조를 쓰시면 될 기술입니다. 그런 걸 해가지고 가정용 110이나 220을 공급하자. 현대기아차나 삼성이나 LG나 어디서나 전세계 배터리에서 이게 쓰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아이디어가? 네. 또는 1차 전지 이런 걸 수백 개 수천 개 연결하고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갖고 11.5V나 이런 공급하는 이건 떴다 뺐다 할 수 있고 이것도 괜찮죠 아이디어.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뭐 발전기 같은 거 있다. 석유로 발전한다. 그럼 2차 전지를 달아서 전기를 축적하는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발전하고 곧바로 쓴다라는 우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미리 이제 돌려가지고 축전해 놓으면 급할 때 딱 쓰기가 좋죠. 또는 거기다가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해가지고 110, 210에 가정용 꽂으면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2차 전지에다 공급하는 이게 그 석유 발전 플러스 어떤 전기 충전 가정용 거기다 2차 전지에다 충전하는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어떤 발전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동차 움직일 때 거기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들을 이게 또는 여러 겹, 수십 겹의 연구자석을 이렇게 여기다가 한 덩어리 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없이 배치해가지고 이게 거꾸로가 될 수도 있는데 연구자석은 무거우니까 이게 구리꼬리를 움직이는 거죠. 돼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를 자동차 업체가 돌리니까요. 그래서 전기선의 송전선은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서 틀리다. 그러면 이게 강력한 송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동차 달릴 때 위에다 풍력 발전기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물레방아식으로 해줘도 되고 풍력 발전기를 달아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가질 수 있다.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캠핑용에다가 장착을 해놓으면 자동차 어차피 달리니까 돌아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되게 충전이 되게 좋겠다. 전력을 자동 생산하죠. 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어떤 석유 방식이나 가스 방식, 전기 방식으로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회전축을 돌려갖고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를 갖는데 풍력 발전기나 수력 발전기나 이 기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태양광 같은 걸로 이렇게 태양광 발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회전축을 돌리셔도 되죠. 이렇게 기초 전기로 해가지고 풍력 발전을 동기를 회전축에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여러 겹, 수십 겹으로 만들어 놓고 돌려줘요. 수십 미터, 수백 미터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트레일러 같은 데 싣고 다니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고요. 하늘의 비행체에서도 할 수 있고요. 뭐 반도체 안에서 나노 구조로도 이런 식으로 동일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송전선은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소, 그래서 주파수 방식으로 송전한다. 뭐 이런 것을 수십 개, 수백, 수천 개에서 공장 한 300평짜리 공장에서도 이런 걸 해갖고 전기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연료는 석유든 가스든 뭐 전기든 뭐 풍력이나 태양력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가지고 그걸 돌릴 수도 있겠죠. 수력 발전기도 이와 같이 하십니다. 하늘의 비행체에다가 자체적으로 전기를 이렇게 생산하면서 돌아다니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뭐 소형 드론이 프로펠러 방식으로 돌린 다음에 이렇게 풍력으로 이렇게 소형 드론이나 풍력이나 KGGB 같은 이런 날개 키트 달은 데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밤에도 이게 멀리 갈 수 있죠. 그러면 전기를 생산 프로펠러를 돌리는 방식으로 가면 굉장히 멀리 갑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차체적으로 풍력을 통해 생산하면 물론 오래 가죠. 연료를 탑재하려면 부피가 커지게 되고 단가도 세지고 현재 있는 KGGB 같은데 이런 데다가 연료를 조금 탑재를 해서 석유가 됐든 뭐가 됐든 탑재를 해서 전기 배터리를 두시든지 프로펠러 방식으로 해서 움직이면 이제 가동거리가 항속거리가 늘어나죠. 목표. 그러면 현재 있는 100km 가잖아요. 그럼 2, 300 이건 500km도 능히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고공에너지를 따라 전투기를 따라 수송기에서 떨어뜨렸다. 그럼 이거를 고공에너지를 끝까지 가는데 프로펠러 어느 시점에서 프로펠러 가동을 시켜주면 그래서 훨씬 더 멀리 가죠. 고도를 유지하기만 하면 훨씬 멀리 가요. 그렇게 하면 목표물 타격이 현재보다 200km, 300km, 400km는 뭐 거뜬하다. 풍력으로 생산을 해도 거뜬하다. 저는 바람을 받아들여 가지고 피토감 방식으로 해서 뒤로 추진하는 이런 구조를 뒤에다 한풍기 같은 걸 달아놓거나 앞에다 달아놔도 되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바람을 이용해서 추진하는 이런 구조를 많이 만들면 되죠. 그렇게 공기 주머니를 달아놓거나 그런 고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도 공기 주머니에 나중에 이렇게 분리 형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 이제 밑으로 내려갈 때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식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람을 빨아들여서 뒤로 이렇게 공기를 이용해서 추진하는 기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공기 주머니 다는 것은 낙하산 구조라든지 패러글라이딩 이런데 그 비슷한 유의 공기 주머니를 좀 더 추가로 달아가지고 약간 항속거리를 늘리는 이런 구조도 어느 정도 고도를 유지해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드론에다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기술을 얘기를 했네요.